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쁜 아이를 출산한 30대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동안 결혼하고 한참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늘 걱정이었던 제가 결국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지금도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불임이 아니라는데도 왜 임신이 안 되는 건지 원인도 모르고 소가리만 하며 지나가다가 아이들만 보면 눈을 떼지 못하던 저희 부부가 드디어 부모가 되었다는 게 지금도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 부모이다 보니 이제 겨우 부모 노릇의 시작일 뿐이지만 저희는 어떤 부모보다 아이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사연이 있거든요. 각자 다른 이유였지만 저희들은 살면서 늘 안정적인 가정을 바랐었기에 저희를 스스로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생 저희들이 바라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행복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부모 노릇이 얼마나 힘든 일일지 모르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희 힘이 닿는 데까지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 다짐을 한 번 더 되새기기 위해서 저희가 왜 그토록 행복한 가정을 바랬는지 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곧장 보육원으로 보내졌던 제가 그 후로 유년 시절과 사춘기 시절을 전부 보육원에서 보냈거든요. 그래도 제가 지내던 곳은 시설도 좋았고 봉사자들도 많아서 지내기 부족한 곳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하루아침에 고아 신세가 되었던 제게 그곳은 벗어나고 싶은 끔찍한 곳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제게 그런 일이 생겼고 그게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당시 저는 혼란스러움과 슬픔에 잠겨 세상 모두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이 잘해주셨음에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를 자처하고 있었죠. 그때는 남들의 호의를 받을 생각도 없이 밥도 늘 혼자 먹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보통 봉사자들이 찾아와 과자 파티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에도 그 속에 섞여 같이 웃고 싶지가 않았던 저는 늘 사람이 없는 구석에서 책을 보며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 뒤뜰 그네에 앉아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그때 제 또래의 남자아이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원해서 보지 못했던 아이였기에 저도 모르게 궁금증이 생겨 약간의 호의를 보였죠. 나도 군에 타도 돼? 옆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나한테 왜 물어봐? 너는 왜 혼자 있어? 다들 저기서 과자 먹는데 과자 안 먹어? 그럼 넌 왜 왔어? 그냥. 근데 너 몇 살이야? 왜 반말해? 반말은 네가 먼저 했잖아. 너 몇 살인데. 나는 12살이야. 나랑 동갑이네? 그럼 반말해. 어쩌다 보니 그 아이와는 괜히 시덥잖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 역시 나처럼 뒤늦게 보육원살이를 하게 된 불쌍한 아이일 거라 생각해서 그랬었죠. 하지만 그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갑자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어쩌다 왔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뭐? 아니, 나 여기 사는 거 아니야. 나는 부모님 따라왔어. 부모님이 여기 봉사를 다니시거든. 근데 이제는 나도 같이 다니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야. 알고 보니 그 남자아이는 저와 같은 처지가 아니라 봉사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온 가족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잠시나마 그 아이가 저와 비슷한 처지일 거라 생각해서 호의를 베풀었던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뭐? 근데 왜 나한테 아는 척해?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 지금 내가 고아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냐? 짜증나니까 그냥 너 혼자 타.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저를 그 아이가 다급히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저와 다르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왜 만만하게 생각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같이 그네 타고 싶어서 온 것뿐이야. 그리고 사실 나도 너랑 별로 다른 처지도 아니야. 나야말로 오히려 네가 더 부럽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이런데 봉사 다니면서
우리 같은 애들 동정이나 하려고 뭐가 내가 비슷하다는 거야. 네가 내 처지를 알아? 부모 없이 이런 데서 사는 내 처지를 너 같은 게 알기나 하냐고. 나는 혼외자란 말이야. 당시 혼외자가 무슨 말인지 몰랐던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하려 했죠. 들고 왔던 책이나 챙겨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눈물이 뚝뚝 흘리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를 달래주며 다시 그네에 앉혔던 저는 한참 동안 우는 그 아이를 달래주고서야 그 아이가 제게 말했던 혼외자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12살 치고는 꽤 성숙하긴 했지만 혼외자나 치정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저는 그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그 아이의 상황이 힘들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죠. 진호도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릴 적 독사진은 있어도 부모님과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게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유독 여동생을 더 아끼시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도 동생이 엄마와 성별이 같은 여자아이라 그러는 거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원래 엄마들은 여동생들을 예뻐하잖아. 여동생이 애교도 많고 귀엽게 구니까 그런 거라 생각했어. 엄마가 동생만 유난히 신경 쓰시는 것도 동생이 나보다 한참 어려서 그런 거라 생각했었지 나를 차별한다는 생각은 못했거든. 그래서 그동안 크게 의심할 일 없이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신이 어머니 밑으로 입양이 되었다는 입양 서류를 보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이 전부터 보육원으로 봉사를 다니셨던 걸 알아서 혹시 자기를 보육원에서 데려왔나 싶어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혼외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5살 무렵까지 친어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친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진호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아마 애가 너무 어려서 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진호에게는 비밀로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지.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은 것 같더라고. 그래도 다행인지 엄마는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이제는 내가 친아들이나 다름없다고 하셨거든. 엄마도 아버지의 외도를 알고 큰 충격을 받기는 했었지만 그건 아버지와 친어머니 탓이지 내 탓이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그 일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고 하셨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참 감사했거든. 하지만 기분 탓인지 그 후로 어머니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차별인지 몰랐던 것들이 점점 차별로 느껴지고 자기 스스로도 괜히 어머니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했죠. 진호가 부모님을 따라 같이 보육원으로 봉사를 다닌 것도 그 이후부터였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진호에게 현실을 일깨워주듯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늘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어. 엄마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나도 여기 이 아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을 텐데 나한테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더 엄마 말을 잘 듣고 착한 아들이 돼야 한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들으니 그 아이 인생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더 부럽다는 거 진심이야. 솔직히 나는 그 집에서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해. 엄마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혹시 잘못이라도 해서 집에서 쫓겨날까봐 늘 걱정이라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그렇다고 내가 어른이라서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너는 여기서 눈치 보는 사람 없잖아. 지금도 이렇게 혼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부럽다고 말한 거야. 그건 불쌍하지만 너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 나는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나는 이제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너한테는 친아빠가 계시잖아. 참 유치하고 황당한 대화들이지만 그 시절 저희들은 꽤 진지했습니다. 누구의 고통이 더 클지 서로 비교를 하며 어느새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진호의 사정과 제 입장을 비교하며 위로를 받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는 게
생각보다 꽤 큰 도움이 되는 듯 했어요.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 정도는 있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도 진호 덕분에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역시 불편한 가족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진심을 저와 숨김없이 나누며 조금 마음이 편해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였던 저희는 어느새 사랑이 되었죠. 성인이 된 이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했던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아직은 결혼이란 말이 어색하고 멀게만 느껴지던 시기였지만 저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 결혼하게 될지는 몰라도 결혼할 사람은 당연히 서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다 보니 저희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싸울 일도 적었고 서로 비밀조차 없는 사이였죠. 그래서 절대 헤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지만 결혼을 해서 제게 시댁이 생긴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진혼의 부모님이 우리 사이를 인정해 주실지, 보육원에서 자란 저를 받아주실지 저는 늘 그게 걱정이었어요. 진호는 부모님들이 그동안 꾸준히 보육원으로 열심히 봉사를 다니셨으니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저를 비난하지는 않으실 거라 했지만 도움을 주던 아이가 자기 가족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호와 헤어질 수도 없었던 저는 결국 진호네 집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찾아가게 되었죠. 너무 긴장이 되어 잠도 못 자고 떨었던 저는 불벼락을 맞을 각오까지 하고서야 진호네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처음에는 제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자란 곳을 말씀드리자 그제서야 놀라시며 당황을 하셨습니다. 그럼 둘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는 게 거기서 했어? 아니 나는 학교 친구라는 줄 알았더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그렇다고 두 분이 딱히 반대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저희가 벌써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보니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물론 은서는 걱정이 많았지만 저는 부모님을 잘 알잖아요. 두 분이 마음 넓은 분들이시라고 제가 걱정 말라고 했었어요. 그쵸, 아버지? 그래, 그렇고 말고 보육원에서 자라게 뭐 금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게, 그러지 말고 좀 더 일찍 소개를 하지 그랬어? 그럼 우리가 더 챙겨주고 했을 텐데. 이 녀석이 그동안에도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도 안 하고 숨겨서 전혀 몰랐지 뭐니? 그때 조그마하던 은선이가 이렇게 자랐다니 나도 너무 놀랐구나. 특히나 너희 엄마가 은서가 예쁘다고 자주 칭찬하고 그랬지 않았냐? 당신 기억나? 그럼요. 당연히 기억나죠. 어쩐지 괜히 정이 간다고 그랬더니 네가 그때 그 은서였구나. 내가 은서 너를 너무 예뻐해서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 그렇게나 저를 반겨주실 줄은 몰랐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옛 기억까지 더듬으며 저를 예뻐해 주시는 두 분 덕분에 저는 그제서야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를 딸 삼고 싶었다는 어머니의 말씀처럼 저는 시부모님의 환영을 받으며 무사히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는 여유가 있으신 시댁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받기만 하는 바람에 제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힘으로만 시작하고 싶었지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시부모님의 입김이 더 강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둘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전셋집 구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만 거절만 하니? 혹시 은선이가 친정이 없어서 해오는 거 없어서 그러니?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 그래, 너희 엄마 말이 맞다. 우리는 이제 딸이 하나 더 생기는 건데 부모가 자식한테 못해주게 뭐가 있니? 어차피 나중에 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돈이야. 그러니 진호 너도 괜히 남의 집 이사 다니면서 은서 힘들게 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다 생각하고 도움 받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차마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저를 딸로 생각하신다는 시부모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그 도움을 덥석 받고 싶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지내던 남편도 두 분이 제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결국 시부모님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에서 남들보다 편하게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 그런 시부모님을 칭찬하기 바빴고 저도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나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남편을 눈치 보게 했던 시어머니도 염려와 달리 제게 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버님은 특히나 저를 예뻐하셨어요. 두 분 모두 저를 정말 그 집의 큰딸처럼 생각하면서 저를 살뜰히 챙겨주기 바쁘셨습니다. 남편도 어릴 적에는 혼외 자라는 사연 때문에 괜히 혼자 어머니를 오해하여 눈치가 보이고 힘들었지만 자라면서 자기를 내쫓거나 구박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일이 없어도 일부러 더 시댁에 자주 들러 시부모님을 챙기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별로 정이 가진 않지만 철없는 시누이도 제 친동생처럼 생각하려 했었죠. 남편보다 6살 어린 시누이는 어린 나이인 만큼이나 철이 없고 개념이 없었지만 시부모님이 제게 해주시는 걸 생각하면 저는 시누이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저한테 고아원에서 자라서 불쌍하다느니 하는 개념 없는 소리들을 해서 남의 속을 긁긴 했지만 천사 같은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시누이도 천성이 나쁜 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별탈 없이 신혼을 보내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소 심근경색을 앓고 계시던 탓에 관리를 하셨는데도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도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습니다. 혼자는 거동도 못하시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지셨죠. 살아계셔서 다행이셨지만 그렇다고 아버님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실 가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남은 평생을 병원에서 사셔야 할 아버님의 소식에 저희는 모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 상황일수록 남한 가족들이 똘똘 뭉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안 계셔도 어머니가 어른으로서 저희를 돌봐주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후 정말 당황스럽게도 시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셨습니다. 저를 큰딸처럼 생각하신다며 친정부모 없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보듬어 주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쌀쌀맞게 대하시고 전에 없이 화를 내시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 일로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예민해지신 걸까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시누이에게는 여전히 관대하신 모습에 그건 아니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와 단둘이 있거나 남편이 없을 때마다 정도가 심해지시는 걸 보면서 점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달라진 시어머니의 행동에 그동안은 시아버지 눈치가 보여 제게 잘해주셨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시어머니가 부르시는 대로 시댁 일을 도우러 갔지만 그때마다 저는 번번이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는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대체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부모 없이 자랐으면 그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하여간 모자란 애를 꼭 키르네요. 전에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 얘기를 꺼내신 적 없으시던 분이 그 후로는 입버릇처럼 부모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서투른 살림 실력을 보실 때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탓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늘 속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건 사실이지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욕보이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괜히 꼬투리 잡히고 싶지 않아서 몇 배로 열심히 성실히 살았던 저였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이시는 건지 그런
상처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질타는 언젠가부터 저를 넘어 저희 남편에게까지 향하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1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시는 동안 시어머니는 어느새 집안의 정권을 전부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부동산이며 일처리를 시어머니가 대신하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아버님 대신 돈 관리 시작하신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부를 불러 앉히셔서는 집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였어요. 니들 언제까지 그 집에서 공짜로 살 생각이니? 니들이 그동안 한 번도 그 집 집세를 낸 적이 없던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냐? 예? 집은 아버지가 저희 주신 거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주기는 뭘 주니? 갈 곳이 없다고 살으라고 빌려준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살으라고 하셨어도 자식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하다못해 감사 표시라도 해야지 그걸 좋다고 공짜로 그냥 살면 되겠니? 그 집 아직 아버지 명의인 거 알지?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눈치껏 세라도 내던가. 내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갑자기 살던 집에 세를 내라고 하시니 황당할 따름이었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공짜로 살았던 게 맞기에 시어머니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부모 자식 간에 너무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겠지만 고아로 자랐던 저와 어머니께 늘 마음의 빚이었던 제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남편을 키워주신 시어머니께 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혼외자인 자신을 호적에 올려 품어주신 것을 감사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셔도 이해하려고 하고 함부로 반기를 드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남편이 바람나서 밖에서 나온 아들을 대신 키워줄 사람이면 어떤 행동을 하셔도 진심은 다를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된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그런 생각을 점점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도 계속 저를 많이 괴롭히셨어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남보다 못하게 저를 대우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때문인지 시누이까지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는 것을 당하며 저는 점점 더 스트레스가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은 남편에게 불평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남편 역시 힘든 것을 알기에 웬만하면 제 일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저희는 몇 년째 아이도 쉽게 생기지 않아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힘든 일은 꼭 연달아 오는지 제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 시기에 결국 아버님까지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한번 쓰러지신 뒤로 상태가 좋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끔씩 아버님 얼굴 뵐 때마다 사랑받던 좋은 시절 떠올리며 위로를 받던 저였는데 갑자기 아버님까지 떠나시고 나니 저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역시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떠나신 일로 괴로워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어머니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누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나서는 괜히 아픈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을 하시면 얘기를 나누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런 일 없이 돌아가시고 말았네요. 왜 외도를 벌이셔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셨던 건지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묻고 싶은 게 많다고 했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기회는 결국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말씀도 잘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그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게 잘한 일이다 싶었지만 마음고생 심했던 남편을 생각하면 더없이 안쓰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었기에 저희는 아버님을 잘 보내드리는 것에만 집중해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홀로 상주 자리를 지켰고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손님 맞이에 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손님들도 꽤 오셨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그 앞에서는 제게 옛날처럼 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잠시 옛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가식일 거라는 생각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더 무서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나를 얼마나 괴롭히실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일은 머지않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부모님 기일 즈음만 되면 이상하게 몸살을 앓곤 했는데 그때에도 남편과 함께 납골당을 다녀와서는 며칠 내내 앓고 있었죠. 하필이면 얼마 전 시아버지까지 보내드린 바람에 더 힘든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간 회사에 월차와 연차를 낸 상태였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쉬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쉬는 김에 와서 집 정리를 하라며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흔적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결국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긴 저는 아픈 몸을 끌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아버지 쓰시던 짐을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했던 저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묵묵히 청소를 해야만 했어요. 이러다 집에 못 가는 건 아닌가 싶은 그때에 제가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남편이 저를 데리러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은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쉬었던 건데 왜 부르셨어요?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좀 도와달라고 불렀지. 그리고 이미 며칠 쉬었다면서 뭘 계속 쉬니? 좀 움직이고 해야 몸도 빨리 낫는 거지. 그래도 다음에는 아픈 사람 사정 좀 봐주세요. 차라리 저를 시키시고요. 에? 남편이 저를 생각한다고 시어머니에게 서운하게 말을 했더니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싹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남편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싶었던 저는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날 생각으로 짐을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도 전에 안방에 들어가셨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뛰쳐나오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얘 너 거기 서봐라 얼른. 예?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너 아까 안방 청소하면서 봉투 못 봤니? 봉투요? 어떤 봉투요? 흰 봉투 말이야. 내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올려놨는데 그게 왜 없냐? 순간 저는 시어머니 화장대에 올려져 있던 봉투를 기억해냈습니다. 청소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신경 쓰지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 하얀 봉투가 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신우이가 챙겨나가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신우이도 같이 살고 있는 집이니 뭘 집어가든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아마 그게 돈 봉투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거 아까 아가씨가 들고 가던데요? 제가 청소할 때 안방에 몇 번 왔다 갔었거든요. 뭐?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내 딸을 의심하는 거니? 걔가 뭐가 아쉽다고 그걸 가져가. 돈에 욕심내려면 고아인 너나 그러겠지. 저는 그 봉투 만진 적도 없어요 어머니. 청소하면서 옮기기는 했어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는 신경도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뭔 줄 알고 가져가겠어요. 그거야 돈 봉투에 돈이 들어있었겠지. 그걸 생각해봐야 하는 거냐? 그래도 네가 염치는 줄 알았더니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네.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뭐라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정말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이게 정말 말로 해서는 안 듣네. 어디 뒤져서 맞아봐야 정신 차릴래?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은서가 그 돈 가져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로 손까지 올리시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진호 네가 이러면 안 됐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자한테 올려서 키워준 엄마한테 척을져? 설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나를 어미 취급도 안 하겠다 이거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마 그럴 리 없잖아요. 그래도 정말로 은서는 아니에요. 아영이도 그냥 급해서 가져갔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은 증거가 없어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번에 걸리면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신우이 짓이 확신한데도 제가 고아라서 괜히 의심하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제 대신 막아줘주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의 손찌검은 피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주말이라고 쉬고 있던 제게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너한테 급하게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혼자 시댁에 가기 무서워서 망설여지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급히 볼 일이 있다며 나간 탓에 꼼짝없이 결국 저 혼자 시댁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저번이랑 비슷한 이유였어요. 내가 제일 아끼던 알반지가 없어졌다. 루비 반지인데 너 본 적 없니? 예, 저는 못 봤는데요. 그래, 네가 그 말 할 줄 알았지. 그럼 분명 저번 주까지 있던 반지가 갑자기 발이 달려서 사라졌을까? 어머니, 저는 그 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걸요.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네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널 괜히 의심하는 줄 아니? 너 옛날에 보육원 살 때 도둑질해서 잡혔어, 안 잡혔어? 어머니,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억울해요. 시어머니는 20여 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며 저를 도둑 취급하셨습니다. 사실 전에 제가 보육원에서 지낼 적에 도둑으로 의심을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길에 떨어진 걸 주워서 들고 있었을 뿐인데 그걸 제가 탐을 내 훔친 거라며 다들 저를 보고 도둑질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하필이면 외부인들이 오시던 행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탓에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길에 떨어지거나 주인 없는 물건에는 절대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화장대 위에 있던 봉투에 눈이 가지 않았던 것도 그런 습관 때문이었죠. 나는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차피 진호가 내 친자식도 아니고 그 양반이 너를 예쁘다니까 별소리 않고 받아줬지만 네가 언젠가는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은혜는 안 줄 알았더니 감히 도둑질이나 하고 말이야. 이래서 애초에 근본 모르는 것들이랑 엮이면 안 되는 건데 너 같은 도둑년을 내 집에 들였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께 맹세하고서 아니에요. 뒤진 부모 앞에 맹세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럴 거 없고 내가 오늘 이 버릇을 제대로 고쳐줄 테니까 각오해라. 얼른 바지 걷어 올려.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 버릇을 고치겠다며 다리에 회초리 대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비통해서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몇 대 맞아들이면 그만하실까 싶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도 맞아본 적 없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초리를 맞아보았습니다. 이년이 더러운 손버릇을 내 집에 있어. 하지만 부어오르는 종아리보다도 시어머니의 그런 말들이 더 아팠습니다. 매번 말로 사람에게 생채기를 내는 시어머니가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제가 억울하게 맞고 있던 그때에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때리시던 어머니도 손을 멈추시고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죠. 그곳에는 왠지 심각해 보이는 남편과 시누이가 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누이의 손에 빨간 루비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가씨, 그 반지 뭐예요? 어머니 반지 아니에요? 맞는데? 왜요? 어머니 그거 보세요. 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정말 도둑질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안 그래도 부모님 없이 자랐고 서로 고통스러운 저인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세요? 인연이 그럼 그런 거죠. 어디서 악다운을 쓰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할 생각도 없이 도리어 제가 언성을 높였다며 또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서럽고 마음이 아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상황을 대충 짐작한 제 남편이 신발도 벗지 않은 발로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제 등짝을 후리려는 시어머니의 머리통을 걷어 차버렸고 시모는 그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평소 유한 남편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폭력성에 저와 신우, 시모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로도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당장이라도 무슨 짓을 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놀란 제가 시모에게 다가가려는 남편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여보 왜 그래?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머리숱이나. 오빠 미쳤어? 어떻게 엄마를 때릴 수가 있어? 아이고 남의 자식 내 새끼처럼 키워놨더니 저놈이 나 죽이네. 이런 배은망덕 같은 그런 것들을 봤나. 집안 닥쳐? 나 지금 정말 참고 있으니까 이 이상 더 난리 피우면 나 무슨 짓 할지 몰라.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호냐, 너도 이제 네 본색 드러내겠다 이거야? 아주 부창부수 났구나. 아영아, 얼른 경찰에 신고해서 이것들이 잡아가라고 그래.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당신이 버린 짓 다 알고 왔다고. 순간 남편은 거실에 있던 TV까지 집어던지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분노한 모습이 처음이었던 저는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남편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내가 지금 어디 다녔는지 알아? 아버지 변호사 만나고 왔어. 아버지가 내 앞으로 유언장을 써놓으셨더라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빨리 연락을 못 받아서 한 달이나 지나서 알게 된 거지. 근데 그 유언장에 참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더라고. 덕분에 그동안 내가 평생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됐지 뭐야. 알고 보니 아버님이 남편에게 재산을 상속하며 유언장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 안에는 남편의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외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을 낳고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로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만난 분이 지금의 시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재혼을 택하셨고 그래서 일부러 자식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아픔을 모르고 걱정 없이 자라게 하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남편이 우연히 입양 서류를 보게 되었고 그걸 두고 시모가 거짓을 말했던 거였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을 할 동안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조차도 아버님이 계실 때는 시모가 제게 잘해주는 말 알았으니 아버님도 평생 속으실 수밖에 없으셨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부정한 자식이라는 생각에 시아버지에게 말도 못 꺼냈고 그걸 뻔히 알고 있던 시모는 가족 모두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쓰러지시자마자 시아버지 재산을 틀어주고 남편이 평생 죄책감을 가지며 살게 했죠.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을 보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당연히 시모를 가만둘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느냐고. 죄 없는 내 어머니를 원망하고 나 자신을 저주하며 살았어. 당신한테 고마워하면서 내 아버지한테는 입 뻥끗 못하고 살았다고. 근데 그게 다 당신 실수였다니. 내가 그런 당신을 그냥 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가 지금 당신 죽여버려도 당신은 아무 말 못해. 그동안 당신이 나랑 내 와이프한테 한 짓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장 니들 모녀 찢어 죽인다고 해도 아무도 욕 못해. 남편은 정말 억울하고 분해 보였고 당장이라도 무슨 짓을 저지를 것처럼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내 남편이 범죄자가 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진실을 알고 행복해지려면 더더욱 그 상황을 참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무슨 짓을 벌이기 전에 억지로 끌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을 살피며 하루 종일 부둥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는지 괜히 원망도 들고 아들을 생각하신 마음이 이해도 되면서 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 후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아버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남편의 친어머니가 남기신 다른 유산의 존재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받게 된 남편은 그제서야 지난 세월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린다고 말했어요. 그래, 그럼 됐지. 우리도 이제는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말자. 나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다 좋아졌잖아. 앞으로 그러면 되는 거야. 어차피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질 텐데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던 우리가 직접 복수할 필요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손 더럽히지 말고 우리 자기 알아서 살면 되는 거야. 저희는 시부모님께 받은 유산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시모에 대한 일을 아주 이지로 노력하며 마음 편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인지 몇 년 뒤에는 드디어 바라던 아이까지 갖게 되었고 행복한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에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행복을 누리는 동안 시모와 신우의 사정은 많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래도 살던 집 한 채는 시모 앞으로 해두셨는데 그걸로 먹고 살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신우이가 사고를 친 건지 시모가 그 나이에 청소일을 다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디 병이 생겼는지 병원비를 빌리러 다닌다는 얘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백수였던 신우이도 변변히 구실을 못하는 듯 나이든 시모만 고생인 듯 했습니다. 그걸 보니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는지 시모와 신우는 알아서 죗값을 치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원망을 하지 않고 저희 인생을 꾸리며 행복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 느끼시는 게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